이 돈 다 드리겠습니다. 이 처자 제가 데려가 주요. 소살 돈으로 눈먼 계집을 사? 자네 실성했나?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들기 시작한 어느 늦가을이었지요.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김진사댁 마당의 새벽부터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곰배는 마당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에서 머슴으로 산 지 어언 10수년. 부모도 없이 떠돌던 그를 거두어 준 집이라 곰배는 이 댁일을 제 집 일처럼 여겼답니다. 곰배야. 마루에서 김진사가 묵직한 무명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서 엽전이 절그럭절그럭 무겁게 울렸지요. 옆 고을 우시장에 가거든 굳세고 어린 황소로 한 마리 골라오너라. 이게 무슨 돈인지 알지? 압니다, 어르신. 우리 집 1년 농사 미천이다. 길에서 한눈 팔지 말고 흥정에 속지 말고 곧장 사서 곧장 와야 한다. 알았느냐? 곰배는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가슴까지 내려앉는 듯했지요. 소 보는 눈은 제가 어르신 다음으로 밝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붙들어 매기는 자네 그 물은 마음이 걱정이지. 길가에 굶는 강아지 보면 또 제 밥 떼어 줄까봐. 곰배는 그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김진사가 혀를 차며 한마디 더 보탰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딱하다고 다 거두면 제 앞가림은 누가 하누. 명심해라. 예, 어르신. 곰배는 보따리를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그날 저물녘에 제 발등을 찍을 줄은 곰배도 김진사도 몰랐답니다.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 옆 고을 장터에 닿으니 어느새 한낮이었습니다. 장날이라 사람이 그득했지요. 떡 파는 소리, 옹기 두드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한데 엉켜 시끌벅적했습니다. 곰배는 우시장 쪽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진사의 당부가 귓가에 쟁쟁했으니까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사서 곧장 오라. 그런데 장터 한 귀퉁이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웅성거리는 곳에서 곰배의 발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비키지들 마쇼. 이거 다 임자 있는 물건이야. 기름때 번지르르한 사내가 채찍 손잡이로 땅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발치에 처녀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은 옷은 얇아 입술이 새파랬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들었으나 눈은 한 곳을 보지 못하고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었지요. 여보쇼, 그 처자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구경하던 한 노인이 묻자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긴. 빚 대신 받아가는 계지. 이 계집 아비가 내게 진 빚이 얼만 줄 아쇼? 눈깔도 먼 게 일도 못하니 내 아는 대로 보내버려야 그나마 본전이라도 뽑지. 아는 대라니. 어디 말인가. 산 넘고 물 건너 사내들 술 따르고 흥이나 돋우는 데지. 거기선 눈 멀어도 상관없거든. 손님이 보는 건 얼굴이지 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처녀는 그 말을 다 듣고도 고개만 떨굴 뿐 한마디도 못했지요. 다만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으고 무언가를 으스러질 듯 쥐고 있었습니다. 곰배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추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떠는 손이었지요. 그 사내가 바로 봉두였습니다. 옆 고을에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색주가까지 거느린 자였지요. 약한 이를 얕보고 거들먹거리기로는 그만한 자가 또 없었답니다. 자, 더 볼 것도 없소. 이 계집 데려갈 사람 없으면 나 혼자 데려가리다.
봉두가 처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처녀의 몸이 휘청 끌려갔지요. 잠깐, 곰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봉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자네는... 곰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저 저 떨리는 손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지요. 그 처자, 값이 얼마입니까? 봉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자네가 사게, 머슴 행색에 무슨 돈으로? 곰배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절그러, 엽전 소리가 났지요. 둘러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봉두의 눈빛이 단박에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던 눈이 돈을 보는 눈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호, 머슴 주제에 제법 묵직한 걸 차고 다니는구먼. 그래, 얼마나 되나 어디 보세. 여기 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저 처자 제가 데려가지요. 장터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떡장수도 옹기장수도 입을 다물고 곰배를 보았지요. 봉두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사람 보게. 소살 돈으로 눈먼 계집을 사? 자네 실성했나? 소는 또 키우면 됩니다. 곰배는 보따리를 봉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 보내면 끝 아닙니까? 봉두는 잠시 곰배를 빤히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손해볼 흥정이 아니라는 계산이 선 얼굴이었지요. 빚이라 해봐야 받을 길 막막한 처녀 하나에 묵직한 엽전 보따리라니 봉두에게는 굴러온 떡이었습니다. 좋아, 데려가. 단, 나중에 딴소리 마. 돈은 받았고 계집은 넘겼다. 이걸로 끝이야. 봉두는 보따리를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은 끝내 곰배의 얼굴을 곱게 보지 않았지요. 제 입으로 끝이라 했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샘을 굴리는 눈이었습니다. 머슴 놈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어. 두고 보자.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내 주인이 알면 내 꼴이 어찌 되나. 봉두는 그 말을 남기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곰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천천히 깨달았지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따리는 봉두의 품으로 갔고 처녀는 제 앞에 남았습니다. 곰배는 천천히 처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많이 추웠지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처녀는 고개를 들었으나 그 눈은 곰배를 비껴갔습니다.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사 가실 것도 없는 몸이지요.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곰배는 제 등에 짐을 내려놓고 처녀가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데려가려면 부를 이름은 알아야지요. 처녀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분이라 합니다. 분이 씨, 갑시다. 날 저물기 전에 산은 넘어야 합니다. 분이는 곰배의 소매자락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곰배는 제 손으로 그 손을 가만히 감쌌지요. 그러고도 분이는 다른 손에 쥔 것만은 끝내 펴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자 잿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곰배는 등에 진 삿갓을 벗어 분이의 머리 위에 씌워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십시오. 비 다 맞겠습니다. 어찌 저 같은 걸 그리 신경을 쓰십니까? 신경 쓸 게 따로 있나요? 사람이 비 맞으면 감기 드는 게지요. 분이는 삿갓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다른 것인지 그 뺨이 젖어들었지요. 산길로 접어들 무렵 곰배는 문득 분이가 한 손을 여전히 꼭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든 게 뭡니까? 아까부터 놓지를 않으시네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손을 조금만 펴 보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고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색은 바랬으나 매듭이 곱게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 어미가 남긴 겁니다. 어미 얼굴은 오래되어 또렷이 기억나지 않지만
이 놀이개와 제 손을 잡아 주던 온기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은 누가 뺏어 가도 안 놓으려고요. 이것마저 없으면 제가 누구 딸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곤배는 그 작은 놀이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보태지는 않았지요. 다만 걸음을 늦추어 분이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길의 돌부리를 미리미리 일러주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산길은 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은 깜깜한 밤이었지요. 곤배의 등에는 소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엽전 한 입 남지 않았지요. 다만 곁에 앞 못 보는 처녀 하나가 소매자락을 꼭 쥐고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저만치 김진사 댁 외양간이 보였습니다. 빈 외양간이 입을 벌린 듯 컴컴하게 열려 있었지요. 곤배는 그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소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김진사 댁 마당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곤배가 더디 오자 영감이 잠을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있던 것이었지요. 곤배냐? 이제 오느냐? 소는 김진사가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 불빛이 곤배의 빈등을 비추고 그 곁에 선 처녀를 비추었지요.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는 어디 갔느냐? 빈손에 웬 처자만 달고 와.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 내 소부터, 내 1년 미천 황소부터 내놓아라. 곤배는 마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무릎에서 흙물이 번졌지요. 소를 못 사왔습니다. 뭐야? 우시장 가는 길에 빛 대신 험한 데로 팔려가는 처자를 보았습니다. 그 손에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기에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김진사의 손에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 살 돈으로 이 눈먼 처녀를 샀단 말이냐. 예, 마당이 쩌렁 울리도록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을 보았나. 내가 뭘 했어. 딱하다고 다 거두면 제 앞가림은 누가 하느냐 했지.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면서 곤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 뒤에 선 분이가 추위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등으로 느껴져 그것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 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다 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저 사람 하나 살리려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이 씨. 곤배가 황급히 막았습니다. 그 말 마십시오. 거기 가면 못 돌아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르신 댁에 이런 폐를 끼치고서야 가긴 어딜 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김진사가 노기를 누르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늦었으니 둘 다 헛간에 가 자거라. 내 날이 밝으면 결판을 내겠다. 곤배 너는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다. 10수년 정이고 뭐고 이건 도리가 아니야. 말은 그리 모질게 하면서도 김진사는 끝내 두 사람을 한밤중 빗속으로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 또한 속에 인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인정을 그날 밤에는 차마 내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일은 더 고약하게 돌아갔습니다. 해가 채 마당에 다 들기도 전에 김진사 댁 살인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선 자가 있었지요. 봉두였습니다. 어제 그 묵직한 엽전 보따리를 챙겨가고도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댁이 김진사 댁이요? 댁의 머슴 놈이 어제 우리 장터에서 큰일을 냈기에 찾아왔소이다. 김진사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말이오. 봉두는 마당을 휘 둘러보더니 곤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 어제 묵직한 엽전 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내 거래에 끼어들었소.
한데 머슴 놈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놨겠소? 제 주인 돈을 들고 나온 게 뻔하지. 안 그렇소이까. 김진사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봉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한 발 더 디뎠지요. 내 듣자 하니 그게 대개 소살 돈이라 합디다. 머슴이 주인 돈을 제멋대로 써버렸으니 이거 관아에 알리면 댁 머슴은 곤장 신세요. 한데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소. 무슨 뜻이오? 그 계집만 도로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하리다. 어차피 눈먼 계집, 댁에 더 받자. 입만 축내는 짐 아니겠소. 곰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돈은 어르신께 제가 갚겠습니다. 분희 씨는 못 보냅니다. 내깟 머슴이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아. 봉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김진사를 향해 능청스레 굽실거렸지요. 진사 어른, 잘 생각하시오. 곤장 맞는 머슴 살리고 짐짝 같은 계집 떠넘기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 아니오이까. 김진사는 한참 봉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말이 다 옳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물건 흥정하듯 구는 그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지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우리 집안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리다. 허허, 너무 끌지 마시오. 내 인심이 그리 길지가 못하니 사흘이오. 사흘 안에 결말을 보러 다시 오겠소. 봉두는 거들먹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면서도 곰배를 향해 비릿하게 웃어 보이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봉두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곰배는 헛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안에서 집더미에 기대어 여전히 어미의 놀이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누군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어멈이었지요. 이 댁 부엌일을 도맡은 안악으로 입은 거칠어도 정은 누구보다 깊은 이였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어멈은 곰배의 등짝을 철썩 때렸습니다. 수소값으로 사람을 사와? 자네 그 머릿속엔 솜이 들었나, 짚이 들었나. 어휴, 내 자네 그 물은 속을 모르는 바 아니다만 말은 그리 타박하면서도 어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2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어멈은 그것을 헛간 안으로 슬쩍 들여놓았습니다. 어서들 먹어. 어제부터 곡기 한 톨 못 넘겼을 거 아뇨. 영감님 눈에 띄기 전에 후딱. 어멈, 이러다 어멈까지 야단 맞습니다. 야단은 무슨, 내 평생 야단 안 맞고 산 날이 며칠이나 되는 줄 아나. 한 번 더 맞으면 어때서. 어멈은 그러면서 분이 쪽을 흘끔 보았습니다. 처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더듬는 모습에 그 거친 얼굴이 잠시 흐려졌지요. 가만, 색시, 손에 든 게 뭐여. 밥 먹는데 그걸 왜 그리 쥐고 있어.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폈습니다. 낡은 놀이개가 어멈의 눈에 들어왔지요. 그 순간 어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멈은 그 놀이개를 아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색시, 이 놀이개, 이 매듭, 어디서 났어? 제 어미가 남긴 겁니다. 어미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이것만은 갓난쟁이 적부터 제 품에 있었다 들었습니다. 어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알아본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어멈은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헛간 밖으로 고개를 돌려 누가 듣는 이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색시, 그 놀이개 절대로 아무한테나 보이지 말어. 특히 어제 그 봉두라는 작자한테는 죽어도 보이면 안 돼. 알겠어? 어찌 그러십니까? 어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낡은 놀이개를 분이의 손에 도로 꼭 쥐어주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보탰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곰배 자네가
자네가 무슨 일을 한 줄이나 알고 곰배도 분이도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멈은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봉도의 예시를 들추었다가는 도리어 그 놀이개마저 빼앗기고 분이만 더 위험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멈은 끝내 더는 말하지 않고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총총히 돌아갔지요. 다만 그 뒷모습이 어쩐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두가 다녀간 그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입이 제일 빨랐지요. 글쎄, 김진사댁 곰배가 소값을 통째로 들고 가서 문먼 계집을 사왔다지 뭐야. 아이고, 그 큰 돈을. 머슴이 주인 돈을 그리 써버렸으니 제정신이요? 그 계집이 보통 계집이 아니래. 산에 홀려서 돈을 빼냈다는 말도 있고, 말이란 게 입을 건너뛸 때마다 살이 붙는 법이지요. 사흘이 못 가 곰배는 주인 돈을 훔친 머슴이 되고 분이는 사내를 홀린 요망한 계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문에 밑불을 지핀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봉두였지요. 그자는 장터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슬쩍슬쩍 입을 놀려두었던 것입니다. 제 입으로는 끝이라 해놓고 뒤로는 두 사람의 발밑을 야금야금 파고 있었지요. 김진사도 그 소문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안채에 앉아 곰방대만 빨던 영감이 마침내 곰배를 불렀지요. 곰배야. 예, 어르신. 동네가 시끄럽다. 내 집 머슴이 도둑 소리를 듣고 그 계집이 요물 소리를 듣는다.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곰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닌 건 어르신이 아십니다. 돈은 갚겠습니다. 몇 해가 걸리든 제품을 팔아서라도. 몇 해라. 김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한 몸 품삯이 1년에 얼마인 줄은 아느냐. 그 돈을 다 갚자면 내 머리가 허해지겠다. 게다가 그 계집까지 먹이고 입히면서 사람 좋은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곰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 처자를 그냥 두고 왔다면 어르신은 그런 저를 더 흡족해 하셨겠습니까?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곰방대만 애꿎게 빨았지요. 한참 만에 영감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가서 내일이나 봐라. 결판은 봉두가 다시 오면 그때 내겠다. 곰배가 물러난 뒤 김진사는 빈마당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곰배의 물음이 늙은 가슴 어딘가에 콕 박혀 빠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봉두가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오지 않고 험상궂은 종놈 둘을 시켜 헛간 앞을 어슬렁거리게 했지요. 으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그러십디다. 사흘이 다 돼 간다고. 계집을 곱게 내놓으면 아무 탈 없을 거고 안 그러면 종놈 하나가 헛간 문을 발로 툭 찼습니다. 관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머슴놈 등짝에 곤장 자국부터 날 거라고. 곰배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종놈들은 곰배의 그 굵은 어깨와 흔들림 없는 눈을 보고는 더 까불지 못하고 욕설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란이 가라앉은 깊은 밤, 분이가 헛간 안에서 곰배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곰배 아저씨, 예, 분이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분이는 집더미에 등을 기대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비는 노름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미가 병으로 죽고 나서 사람이 아주 망가졌지요. 빚이 빚을 낳고 끝내는 저를 봉두에게 넘겼습니다. 제 눈이 멀어 쓸모가 없으니 차라리 빚 대신이라도 쓰겠다고요. 곰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봉두가 저를 어디로 보내려 했는지. 그런데 가느니 차라리 산속에서 굶어 죽는 게 낫다 싶었지요. 그날 아저씨가 안 나타났으면 저는
분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러니 아저씨, 저 때문에 아저씨 신세까지 망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버려진 몸입니다. 봉두한테 도로 가겠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곰배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단했지요. 분이 씨, 제가 그날 우시장에서 무슨 생각으로 보따리를 풀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곰배가 짧게 웃었습니다. 머리로 따져보면 미친 짓이지요. 1년 농사 미천을 처음 보는 처자한테 다 줘버렸으니 한데 그 손이, 그 떠는 손이 자꾸 눈에 밟혀서요. 그냥 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곰배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이 댁에 왔습니다. 그때 김진사 어른이 저를 안 거두었으면 저도 어디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겠지요. 사람이 사람을 한번 거두면 그게 그렇게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분이 씨도 어디 가지 마십시오. 한번 거둔 사람을 다시 내치는 법은 제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미의 놀이개만 꼭 쥐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 3월 어멈이 또 헛간에 들렀습니다. 보리밥을 드리려다가 어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분이가 집더미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무명실 한 타래를 풀어 손끝으로 가닥을 고르고 있었지요. 앞을 못 보면서도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야문지 실이 엉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색시, 그게 뭐 하는 거요? 가만히 있자니 손이 부끄러워서요. 실이라도 좀 골라두면 배라도 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멈이 그 손끝을 한참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색시, 자네 배 짤 줄 알아? 어미가 길쌈하는 집딸이었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앞이 흐렸지만 어미가 제 손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줬지요. 배 짜고 바느질하는 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고요. 어멈은 그 길로 부엌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배틀을 끌어다 마당에 놓았습니다. 분이를 앉히고 무명실을 안겨 주었지요. 분이의 손이 배틀 위를 더듬었습니다. 잠시 가락을 가늠하더니 이내 북이 좌르륵 좌르륵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지요. 보는 어멈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해질 무렵 분이가 짜낸 무명천이 한 자락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마침 마실 왔던 옆집 안악이 그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이 올 좀 봐. 이렇게 곱고 촘촘한 배는 내 평생 처음 보네. 눈 밝은 색시도 이리는 못 짜. 이게 눈먼 색시 손에서 나왔단 말이요? 마당에 펼쳐진 흰 무명천이 저녁 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눈빛이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분이의 배 소문은 발없이도 빨랐습니다. 며칠 만에 인근 안악들이 김진사 댁 헛간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지요. 눈먼 색시가 짜는 배가 어찌나 곱던지 한 자락 얻으려는 사람이 줄을 설 지경이었습니다. 3월 어멈이 그 천을 들고 장에 나갔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천을 만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거 어디서 난 배요? 오리 이리 고른 건 한양 솜씨라야 나오는데 우리 동네 색시가 짠 거요. 값을 후하게 쳐주쇼. 포목전 주인은 두 말 없이 곱절 값을 내놓았습니다. 어멈은 그 돈을 행주치마에 꼭꼭 싸들고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색시, 색시, 자네 그 배가 글쎄 보통 배 2배 값을 받았네. 2배. 어멈은 헛간에 들어서자마자 그 돈을 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다 자네 손에서 나온 거요. 눈먼 게 무슨 죄요. 눈 밝은 나는 평생 배 한 차 못 자는데 자네는 손끝으로 돈을 뽑아내는구먼. 어휴, 내가 다 든든하다. 곰배도 그 돈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분이가 더는 짐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곰배가 기뻐했지요. 분이 씨, 이러면 봉도한테 짐 빚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소값도 차차 제 손이 그렇게만 된다면야. 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웃음이 비쳤습니다. 곰배는 그 웃음을 보려고 배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작은 살길이 열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은 좋은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었지요. 분이의 배가 비싸게 팔린다는 말은 봉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봉두는 처음엔 그저 머슴에게 계집을 빼앗긴 게 분해서 두 사람을 괴롭히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먼 계집이 손끝으로 돈을 뽑아낸다니 봉두의 샘속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호, 눈먼 계집이 배를 그리 잘 짜. 그게 돈이 된다 이거지. 봉두는 색주가 마루에 앉아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계집을 술이나 따르게 하려 했으니 그 계집을 내 손에 넣고 배를 짜게 하면 그게 다 내 돈 아니냐. 평생 화수분이지. 봉두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부려 돈을 뽑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자 그 욕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일수록 남이 손에 쥔 떡을 더 크게 보는 법이었습니다. 봉두는 종놈을 거느리고 다시 김진사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으름장만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진사 어른, 그 계집 곱게 내놓으시오. 그건 본디 내 빚을 진 몸이오. 머슴 놈이 돈을 냈다 하나 그 돈도 결국 댁에서 감. 따지고 보면 내가 계집값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오. 그게 무슨 억지요. 돈은 받지 않았소. 받았지. 한데 그건 도둑 맞은 돈이니 셈에 넣을 수 없다 이 말이외다. 봉두의 입은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말끝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지요. 곰배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분이 씨는 못 데려갑니다. 내 이놈. 봉두가 종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험상궂은 종놈이 다짜고짜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곰배는 분이를 제 등 뒤로 감싸며 그 매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어깨에 등에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곰배님. 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소리 나는 쪽으로 손을 뻗을 뿐이었지요. 곰배는 매를 맞으면서도 한 발자국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분이 쪽으로는 종놈의 몽둥이가 닿지 못하게 제 몸으로 벽을 만들었지요. 그만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이 무슨 행패여. 당장 멈추지 못하겠소. 봉두는 그제야 손을 들어 종놈을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능청스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행패라니 당치도 않소이다. 다만 내 것을 찾으려는 것뿐이지. 진사어른 며칠 더 말미를 드리리다. 한데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외다. 봉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무언가 술을 꾸미는 자의 얼굴이었지요. 곰배는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이가 더듬더듬 다가와 그 어깨를 매만졌지요. 아저씨 어디 많이 다쳤습니까? 피가 나는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자네 어깨가 이만한 매에 부러지겠습니까? 곰배는 아픈 내색을 감추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손끝에 닿은 그 어깨가 불덩이처럼 부어있는 것을 분이는 손으로 다 알았지요. 분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마루에서 지켜보던 김진사가 무어라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처녀를 제 등 뒤로 감싸던 그 머슴의 모습이 영감의 눈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봉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지요. 봉두는 마을의 늙은 이장과 몇몇 유지를 슬슬 구워 삶아 제 편으로 만들어 데리고 왔습니다. 진사 어른, 여기 마을 어른들도 다 아시는 일이외다.
빚진 몸은 빚임자에게 돌아가는 게 마땅한 법도. 안 그렇소이까, 이장 어른.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봉두 편을 들었습니다. 봉두가 미리 술과 떡으로 입을 막아 둔 것이었지요. 법도가 뭐 그렇긴 하지요. 봉두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 제 편으로 끌어들였으니 분이를 데려갈 핑계가 차곡차곡 쌓인 셈이었지요. 곰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막아설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봉두는 마을 사람들을 등에 업자 아주 안방마님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지요. 자, 다들 들으시오. 저 눈먼 계집은 본디 내게 빚진 몸이오. 내 그동안 인심 좋게 기다려줬소만 이제는 도리대로 데려가야겠소. 진사 어른, 계집을 내놓으시오. 곰배가 나섰습니다. 빚이라면 제가 갚겠습니다. 분희 씨 몸값이 얼마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값 머슴이 무슨 수로. 제 몸을 팔겠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곰배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 제가 앞으로 품삯 한 푼 안 받고 평생을 이댁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수소값도 그리 갚고 분희 씨 빚도 제 몸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니 분희 씨만은 봉두한테 안 보내게 해 주십시오. 곰배의 그 말에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한 몸을 통째로 내던지겠다는 그 말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지요. 그때 분이가 더듬더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몸을 팔게 둘 순 없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무명천 여러 자락을 꺼내 놓았습니다. 밤을 새워 짜낸 것들이었지요. 곱고 흰 배가 멍석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게 제가 짠 배입니다. 앞으로도 짤 수 있습니다. 제 빚은 제 손으로 갚겠습니다. 봉두 어른,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까? 봉두는 그 배를 흘끔 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침을 삼켰지요. 저 손에서 저런 게 끝없이 나온다면 그게 다 돈이었으니까요. 봉두의 욕심이 그 순간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배 몇 자락으로 빚을 갚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내 빚이 그깟 1000쪼가리로 될 성싶으냐. 봉두는 일부러 분이의 배를 깎아내렸습니다. 배를 헐값으로 만들어야 분이를 통째로 데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배, 다들 곱다 곱다 하는데 내 보기엔 그저 그렇소이다. 눈먼 계집이 짠 거라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있겠소. 분명 어디 올이 빠지고 매듭이 엉켰을 거요. 곁에 있던 3월 어멈이 발끈했습니다. 여보쇼, 봉두 양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이 배에 흠이 있다고? 댁이 눈 똑바로 뜨고도 이만한 배 짜겠소. 어디 댁 그 비단 두루마기 올이 이만큼 고운가 봅시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픽 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봉두의 얼굴이 벌개졌지요. 봉두는 망신을 당하자 그 거만한 성정의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코가 납작해진 게 분해서 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지요. 좋다. 정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가려보자. 봉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래 뒤 이 마당에서 배짜기 겨루기를 열겠다. 내 옆 고을에서 제일 가는 길쌈 솜씨꾼을 데려오마. 눈 멀쩡히 뜬 솜씨꾼과 저 눈먼 계집을 나란히 앉혀 배를 짜게 하는 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봉두는 그 웅성거림을 즐기듯 더욱 거들먹거렸지요. 만약 저 계집이 진다면 그건 곧 저 계집 배가 별것 아니란 뜻. 그러면 군말 없이 내게 넘기는 거다. 빚진 몸이니 당연한 일이지. 어떠냐? 진사 어른, 사내답게 한판 가려봅시다. 봉두는 제 속으로 단단히 셈을 해두었습니다. 옆 고을 제일 솜씨꾼을 데려올 테니 눈먼 계집이 이길 리 없다고 여긴 것이었지요. 게다가 솜씨꾼에게 미리 손을 써
분위를 흔들어 놓을 잔꾀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분위가 이기면 어찌하겠소. 봉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리 없다 여겼으니 큰 소리 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지요. 이기면 허허 그럴 리 없겠다만 정 그리 되면 내 빚문서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리다. 아니 그뿐인가. 봉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가슴을 떡 펴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면 이 봉두가 가진 걸 죄다 내놓겠소. 이 마당에서 약조하리다. 다들 똑똑히 들으셨소? 사람들이 와 하고 술렁였습니다. 봉두는 그 큰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게 흡족한 듯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제가 절대 진리 없다 믿었기에 그 약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곰배가 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분이 씨, 할 수 있겠습니까? 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있었지요. 제 손은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어미가 물려준 이 손을 믿어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봉두는 거들먹거리며 마당을 나섰고 마을 사람들도 이래 뒤 겨루기를 입에 담으며 흩어졌지요. 3월 어멈만이 그 자리에 남아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래, 그 봉두 놈이 제 입으로 다 내놓겠다 했겄다. 제 입으로. 두고 보자. 욕심이 과한 놈은 꼭 제 입으로 제 무덤을 파는 법이니. 어멈의 눈이 분이의 손에 쥐어진 낡은 놀이개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듯한 그러나 아직은 입을 다문 그 눈빛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가만히 빛났습니다. 이래가 지난 날 아침 김진사댁 마당은 사람으로 그득했습니다. 배짜기 겨루기를 구경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배틀 2대가 나란히 놓이고 그 곁에 흰 무명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봉두는 비단 두루마기를 빼입고 어슬렁어슬렁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한 여인이 따라왔지요. 옆 고을에서 길쌈으로 으뜸 간다는 솜씨꾼이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소?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가려봅시다. 봉두가 마당을 휘둘러 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눈 멀쩡히 뜬 솜씨꾼과 눈먼 계집이 나란히 배를 짜는 거요. 해질녘까지 누가 더 곱고 많은 배를 짜는지 마을 어른들이 보고 판가름하면 돼요. 지른 쪽이 약조대로 따르는 거고. 분이가 어멈의 손을 잡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솜씨꾼도 맞은편 배틀에 앉았지요. 그런데 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쩐지 배틀이 삐걱대며 흔들렸습니다. 북을 한번 넣어 보던 분이의 손끝이 멈칫했지요. 이 배틀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바디가 헐겁고 잉아실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봉두가 시킨 잔꾀였습니다. 미리 사람을 시켜 분이의 배틀을 살짝 망가뜨려 놓았던 것이지요. 눈먼 계집이 그걸 어찌 알겠느냐. 그리 여긴 것이었습니다. 봉두가 능청을 떨었습니다. 배틀이야 다 그만한 거지. 눈먼 사람은 손이 밝다며? 그럼 그쯤이야 손으로 고치면 될 것 아닌가.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도 어딘가 일이 수상쩍다 느끼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손을 놀렸습니다. 헐거운 바디를 더듬어 가늠하고 쏠린 잉아씨를 손끝으로 하나하나 골랐지요. 눈으로 보는 이보다 그 손이 더 밝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이의 배틀에서 좌르륵 북이 매끄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봉두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첫수가 빗나간 것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오르고 또 기울었습니다. 두 배틀에서 흰 배가 자락자락 흘러나왔지요. 해질녘 마을 어른들이 두 배를 나란히 펼쳐놓고 살폈습니다. 한쪽은 눈 밝은 솜씨꾼의 배, 한쪽은 분이의 배였지요. 이장이 두 배를 번갈아 만져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이의 배가 더 곱고 촘촘했지요. 오리 고르기로도 길이로도 분이의 것이 앞섰습니다. 봉두에게 떡과 술을 얻어먹은 이장조차 차마 거짓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또렷했습니다. 이건 윗눈으로 봐도 색시 배가 한 수 위요. 마당에 와 하고 함성이 일었습니다. 봉두의 낯빛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누굽니까? 호락호락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지요. 봉두는 다급하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지. 저 계집이 분명 무슨 속임수를 썼을 거요. 눈먼 것이 어찌 멀쩡한 솜씨꾼을 이긴단 말이오. 저 배 분명 미리 짜둔 걸 슬쩍 바꿔치기 한 게 분명하오. 봉두가 분이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이의 배틀을 뒤지려고 우악스레 다가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봉두의 손이 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분이가 휘청하며 쥐고 있던 것을 그만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낡은 놀이개였지요. 또르르 굴러간 그 놀이개가 봉두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봉두가 무심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봉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핏기가 싹 가시었지요. 이 놀이개가 어찌 여기. 봉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들먹거리던 그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3월 어멈이 마침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멈은 그 놀이개를 집어들어 높이 쳐들었지요. 봉두 이놈. 내가 이 놀이개를 알아보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어멈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 울렸습니다. 이 매드, 이 빛깔, 내가 어찌 있겠느냐. 이건 옛날 이 고을에 살던 길쌈쟁이 윤씨 안악의 것이다. 손재주가 어찌나 좋던지 이런 놀이개를 손수 지어 제 딸 품에 채워주었더랬지. 그 윤씨 안악이 바로 이 색시 어미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멈이 봉두를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한데 그 윤씨 안악이 어쩌다 그리 일찍 세상을 떴는지 다들 잊었느냐. 그 집 살림을 통째로 등쳐먹고 빚독촉으로 사람을 잡은 게 누구였더냐. 바로 너, 봉두 너였지. 멀쩡한 집안을 거덜내놓고 이제와 그 딸까지 손에 넣으려 들어?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제야 옛 기억이 살아났지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윤씨 댁이 그렇게 풍비박산 났었지. 저 봉두가 그때 그 빚쟁이였구먼. 봉두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미꾸라지 같던 입이 이번엔 한마디도 미끄러져 나오지 못했지요. 제 옛 악행이 그 놀이개 하나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곰배가 천천히 봉두 앞으로 나섰습니다. 봉두 어른이 방금 분이씨 배가 가짜라 하셨지요. 한데 가짜는 누구였습니까? 배틀을 망가뜨린 것도 솜씨꾼을 데려와 흔들려 한 것도 다 어른 아니었습니까? 봉두가 발끈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배틀을? 증거라면 여기. 뜻밖에도 맞은편에 앉아있던 솜씨꾼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더는 못 속이겠습니다. 봉두 어른이 저더러 배틀을 미리 망가뜨려 두라시켰습니다. 겨루기 중에 저 색시를 흔들어 놓으면 삭슬 곱절로 주겠다고요. 한데 막상 저 색시 손끝을 보니 제 평생 그런 솜씨는 처음입니다. 저는 도저히 저 솜씨를 속임수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솜씨꾼은 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색시, 미안합니다. 나도 봉두 그 욕심에 잠깐 눈이 멀었던 게요. 이제 봉두는 사방이 막혔습니다. 망가진 배틀도, 데려온 솜씨꾼도, 예닥행을 드러낸 놀이개도 모두 봉두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김진사가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봉두를 향해 또렷이 물었지요.
봉두. 자네 일에 전 이 마당에서 무엇라 했는가? 다들 들으라며 큰 소리치지 않았던가? 자네 말이 거짓이면 가진 걸 죄다 내놓겠다고. 안 그랬는가? 봉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죄다 들었네. 자네 입으로 약조했지. 한데 자네 말이 거짓이었음이 일이 다 드러났으니 어찌하겠는가. 봉두는 사색이 되어 두리번거렸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으나 마당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이 모두 봉두를 향하고 있었지요. 제 입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약조였으니 이번만은 그 미끄러운 혀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내가 언제 그런.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증인일세. 이장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봉두에게 떡과 술을 얻어먹고 편을 들었던 게 부끄러웠던 게지요. 봉두 양반, 사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조는 지켜야지요. 그게 도리 아니겠소. 봉두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분위를 망신 줄여버린 일이 솜씨꾼을 매수한 장꾀가 사람들 앞에서 친 큰 소리가 죄다 부메랑이 되어 제게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욕심이 과한 자가 제 입으로 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봉두는 끝내 약조한 대로 분이에게 진 빚을 모두 없던 일로 하고 그동안 윤씨 댁에서 등쳐먹은 재물의 일부를 분이에게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이 그 일을 관아에 알렸고 봉두가 숨겨두었던 빚 문서와 억지로 받아낸 물건들까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봉두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토해내고 다시는 그 고을 장터에서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봉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재물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거들먹거리며 사람을 얕보던 자가 온 마을 사람 앞에서 거짓과 악행이 다 드러나 망신을 당한 것,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 그것이 봉두에게는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봉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슬그머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거만하던 어깨가 축 처지고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흙바닥에 끌렸지요. 그 뒤를 따르는 종놈도 솜씨꾼도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끌어모은 것들이 욕심이 무너지자 한꺼번에 흩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분이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습니다. 곰배는 분이 곁으로 다가가 떨어졌던 놀이개를 주워 그 손에 다시 꼭 쥐어주었지요. 분이 씨, 이게 분이 씨를 지켜줬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분이 씨를 지켜주신 게지요. 분이는 그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어미가 저를. 김진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선 곰배를 돌아보았지요. 매를 맞으면서도 처녀를 등 뒤로 감싸던 그 머슴을, 속값을 다 내어 사람을 살린 그 미련한 머슴을 영감은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감의 시선이 분이의 야문 손끝으로 가만히 옮겨갔습니다. 겨루기가 끝난 그날 저녁, 김진사는 곰배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곰배는 또 야단을 들을 줄 알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지요. 그러나 영감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없었습니다. 곰배야, 내 너한테 물을 게 하나 있다. 예, 어르신. 내가 그날 우시장에서 봉두한테 한 말이 있다지. 소 살 돈으로 처녀를 사면서 소는 또 키우면 되고 사람은 한 번 보내면 끝이라고. 곰배가 멈칫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곰방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평생 셈을 따지며 살았다. 소 한 마리가 몇 냥이고 배 한 필이 얼마고 그렇게 셈만 따지다 보니 정작 사람값은 셈할 줄을 몰랐구나. 한데 너는 그 셈을 단박에 했어. 소는 또 키우면 되고 사람은 한 번 보내면 끝이야. 그 말이 늙은 내 가슴에 며칠을 박혀 안 빠지더구나.
영감이 곤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다. 너는 미련한 게 아니라 나보다 셈이 밝은 놈이었어. 사람을 살리는 셈 말이다. 곤배는 무어라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 너를 내치려 했던 걸 거두마. 수로 값은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돈으로 산 게 소보다 못한 것이었다면 모를까. 사람 하나를, 그것도 저리 곱고 야문 사람을 살렸으니 그게 어찌 소 값만 못하겠느냐. 김진사는 며칠 뒤 봉두가 물어낸 돈 가운데 일부를 보태우 시장에 가 어린 황소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외양간에 마침내 굳세고 어린 소 한 마리가 들어섰지요. 곤배가 그 소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빈 외양간 앞에 섰던 일이 꿈결처럼 떠올랐지요. 어르신, 이 소는 내가 못 사온 소다. 이제 내 손으로 잘 키워라. 소도 키우고 사람도 키우고 둘 다 내가 할 일이야. 봄이 오자 김진사 댁은 전에 없이 활기가 돌았습니다. 분이의 배 솜씨가 인근에 두루 알려져 배를 사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요. 분이는 김진사 댁 한쪽에 배틀을 열어놓고 마을 안악들에게 길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색시가 눈 밝은 안악들의 스승이 된 것이었지요. 손으로 짜는 법, 손으로 매듭 짓는 법을 가르치니 마을 살림이 두루 펴졌습니다. 김진사 댁도 그 덕에 곳간이 넉넉해졌지요. 3월 어멈은 그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색시, 아니, 이젠 색시라 부르면 안 되지. 우리 분이 스승님이라 해야 하나. 어멈도 참, 놀리지 마십시오. 놀리긴 내 진심이다. 자네 어미가 살아 이 꼴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눈먼 딸이 온 마을 안악을 먹여 살리는 스승이 됐으니 어멈은 행주치마로 슬쩍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퉁명스레 한마디 보탰지요. 하기야, 곤배 그 물은 사람이 한 일 중에 평생 제일 야무진 일을 한 셈이요. 수소값으로 사람을 산 게 알고 보니 온 마을을 산 거였으니 어휴, 그 소미 든 머릿속에서 어찌 그런 셈이 나왔을꼬. 곁에서 듣던 곤배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분이가 그 소리에 가만히 웃었지요. 그해 가을 곤배와 분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혼례날 김진사가 손수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아 주었지요. 영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곤배야, 분이야, 너희 둘이 한 집 식구가 됐으니 이젠 머슴이 아니라 내 자식이나 진배 없다. 외양간 소도 배틀도 다 너희가 일군 것이니 너희 것이다. 부디 오래오래 서로 거두며 살아라. 분이가 곤배의 소매자락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 옛날 우시장에서 차가운 손으로 처음 잡았던 그 소매자락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곤배 아저씨, 아니, 이젠 아저씨가 아니지요. 예,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이름으로 불러 주십시오. 분이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제가 앞은 못 봐도 아저씨 마음은 그날 다 봤습니다. 그 떨리던 제 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그 마음을요. 그거면 됐습니다. 평생 그거면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양간의 어린 소는 어느새 듬직한 황소가 되어 송아지를 쳤고 분이가 가르친 길쌈은 그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요. 곤배와 분이의 마당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은 그 옛날 일을 두고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지요. 수소값으로 사람을 산다기에 미친 짓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복을 산 것이었어. 그러면 백발이 성성해진 김진사가 마루에 앉아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답니다. 그렇고 말고. 소는 또 키우면 되지만 사람은 한번 보내면 끝이거든. 우리 곤배가 나보다 셈이 밝았어.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고 배틀에서는 좌르륵 좌르륵 고운 배가 흘러나왔습니다.
분이의 손끝은 여전히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지요. 그 곁에서 곰배가 소를 몰고 그 둘레로 아이들이 까르르 뛰노는 그 모습이 보는 이마다 절로 미소 짓게 하더랍니다. 사람을 셈으로만 따지면 손해 같아도 마음으로 거두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소는 또 키우면 되지만 사람은 한번 보내면 끝이라던 그 말이 오래오래 그 마을에 전해 내려왔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